자, 교재 55페이지입니다. 지렛대가 보았고요. 그러면 지렛대하게 되면 바로 갭 투자, 정형적인 지렛대가 되겠고요. 갭 투자는 전세에 떠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요, 지렛대하게 되면요, 꼭 지렛대가에서 가장 큰 게 예를 들면요, 경매예요, 경매. 나중에 학교 가시면요, 경매는 필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부분은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매 쪽으로요. 경매하면 매력이 뭡니까? 자, 1억짜리 낙찰을 받으면요, 20% 내돈입니다. 지분입니다. 나머지 80%를 융자거든요. 80%. 저당입니다. 남은 돈 80%, 이만큼 빌렸어요. 이자 한 5% 잡을까요? 만약 수익률을 10% 수익을 냈다면 5% 갚아주고도 나머지 5%는 그냥 내가 챙겨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잘하면요, 최대한 빌려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매력이 있어요. 좀 오래됐지만은요,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2002년도에 정확히.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10년 전. 이때는 제가 서울 강남 출구, 그다음에 뉴욕제가 있어요. 뉴욕제가. 거기다가 코너에 그때 학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수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중개사 공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때 여자분이에요. 성은 최씨고요. 이름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30대 초반입니다. 초반이에요.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지금은 결혼해서 맞벌이, 그 당시 맞벌이 하더라고요. 신랑 버는 것 갖고는 생활비 쓰겠지. 자기 번 것 갖고는요, 악착같이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에 비서로 근무를 오래 했나 봐요. 비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연봉이 셌대요. 연봉 한 5천 좀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자기가 꼬박 모은 돈이 통장에 3억 모았대요. 3억 갖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뭐죠? 바로 R 이꼴 VD가 돼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30대 초반인데 내가 40세가 되면 50억 만들어야지. 큰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갖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중개사를요.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무총에서 한 돈 1,000만 원 까먹었겠지. 그렇잖아요.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까 또 돈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달성이 안 돼. 목표가 이거니까요. 그냥 일단 공부는 스톱이다. 야간에 독학합니다. 왜? 오전에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학원 대신에 뭘 하느냐? 경매, 컨설팅 회사 다닙니다. 그럼 여기 직원들 많이 뽑잖아요. 뽑으면 이 컨설팅 직원들은요, 경매 물건 의뢰 들어오면 주로 이제 물건 조사 분석해 주거든요. 그 당시에 건당 20만 원입니다. 건당 20만 원. 그러면 이제 의뢰 들면 그 물건 들고 봉천동이다, 송파구 쪽이다, 어느 동이다 해서 군데군데 계속 찾아가서 공부 다 끊어보고 현장 보고 사진 찍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기본 20만 원입니다. 반만 갈라먹기거든요. 10만 원 사무실 입금시켜주고 내 수입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한 건이면요, 한 달 꼽아가면요, 겨우 수입은요 한 200만 원 수입밖에 안 된대요. 어제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시고 왔다 집에서 야간에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다시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더니 서울 강남 주변에 관악구부터해서 송파구 쪽에 강동도 포함될 거예요. 이런 쪽에서 경매, 물건 조사하면서 2년 동안 매일 다니면요, 너만 착하면 그 돈에 뭐뭐 있다 다 떠오르거든요. 다 떠올라요. 멋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경매를 완전히 읽었습니다.
또 이 주변 지역에 모르는 내용들이 빠삭한 거예요. 그러면서 2년째 경매도 잘 배웠고요. 중개사도 합격했습니다. 두 마리 새끼를 잡았어요. 경매도 배웠고 합격도 했고. 목표가 뭡니까? 이게 목표니까요. 이때부터 드디어 경매를 아니까요. 경매 투자 올인 들어갑니다. 올인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봉천동통에 주택이 있다. 다세대 주택이다. 또는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요 20% 내 돈, 80% 빌리잖아요. 이 말은요 2천만 원 갖고 8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 이래저래 산대 말입니다. 내 돈은 5분의 1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3억이 나왔대. 그럼 내 돈 얼마입니까? 20%니까 6천만 원 내 돈. 은행에 얼마 빌렸다? 2억 4천 대출 받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대출 이자가 또 얼마 있을 거잖아요. 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증금 받고 월세 받습니다. 보증금 월세 받으니까 은행 빌린 이자 다 메꿔 주고도 돈이 조금 남더래요. 조금 남는 게 한 10만 원, 15만 원 남더래요. 그러니까 딸랑 내 돈 한 5, 6천 갖고 말이지.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서 은행 이자는 전부 다 월세가 다 메꿔도 15만 원 남더래 말입니다. 내 집만이 됐잖아요. 그럼 또 3억 갖고 있으니까 원래 여기 또 주택 낙찰 받고요. 또 낙찰 받고 계속 받습니다. 뭐죠? 질이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여기 있어요. 저도 중앙법원에 교대 입구 쪽이에요. 자주 다니거든요. 뜻밖의 몇 년 만에요. 최 누구씨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오, 최 누구 반갑다면서. 어머 교수님 하면서요. 그때 점심 먹으면서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목표인데요. 어느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택을 5채 갖고 있거든요. 5채.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간대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 안 됐는데 반밖에 안 지났는데 어쨌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만 시가를 합쳐도 50억은 아니지만 00억은 된대요. 제가 듣기로는 한 15억, 20억은 된대 말입니다. 앞으로 몇 개 더 늘렸다면 계속 갖고 있다면 지금 20억만 되겠습니까? 벌써 목표를 달성했을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전형적으로 80% 빌려서 투자를 했더니 월세도 받고 집값 계속 엄청 올라갔잖아요. 멋진 투자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 가시면요. 절대 중개업 많이 실무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매 재테크 하더라도 제대로 투자하시면요. 얼마든지 이런 사례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매하게 되면 항상 지렛대 떠올리시고요. 2번 보겠습니다. 구매력 보호 기능입니다. 구매력 보호 기능은요. 첫 줄 보시면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이다. 영문자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인플레이션 해지하게 되면요. 해석하면 울타리 또는 담장을 말해요. 울타리 담장을 어여가면요. 바로 보호한다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이다. 자, 인플레이션은 상식적인 용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아시잖아요. 인플레이션. 얘는요. 한마디로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대요.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봐요. 지금 2018년이죠. 지금부터 30년 거슬러 내려가자. 1988년입니다. 30년 전. 다들 이때 기억나시죠? 그러면 돌려봐요. 여기다가 짜장면 값 집어넣자. 지금 얼마 하죠? 5,000원 잡을게요. 짜장면 한 그릇 5,000원입니다. 30년 전 88년도에 이때는 얼마쯤 했을까요?
저도 몰라서 인터넷 검색해 봤거든요. 검색하니까 800원 나오더라고요. 800원요. 30년 동안에 자장면 값이 약 몇 배 올랐습니까? 8, 6이 48, 약 6배. 얘가 뭡니까? 물가 상승 6배 올랐다.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입니다. 30년 동안에. 그럼 여기다가 다시 짜장면 말고요. 길동 땅값입니다. 30년 전 길동 땅값하고요. 지금 땅값 6배만 올랐을까요? 더 올랐을까요? 비교할 만큼 엄청 더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죠? 부동산 가격 상승은요. 동산과 비교하지 말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은요. 이 인플레이션은요. 동산보다 훨씬 더 크게 치고 올라간 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미리 길동에 땅을 샀다면 지금 얼마나 크게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기기 전에 이때 미리 땅을 사게 되면 그만큼 유리하다. 이거 바로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은요.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설명드렸죠. 자, 지난 시간요. 투자를 하게 되면 사용수익에서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고 처분에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둘 다 얻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4번요. 절세효과입니다. 절세효과는요. 제목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요. 감가상각비 적어주고요. 또 이자 비용 적어주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은요. 요것만큼 과세에서 공제받아요. 요것만큼 세금 혜택이 크대 말입니다. 그럼 되게 감가상각비 맞냐? 건물이 있어요. 얼마 한다? 30억짜리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이 수명이 30년이면 나누기 30년 하게 되면요. 매년 가치가 1억씩 가치가 날아갑니다. 이거 뭡니까? 감가상각비. 장난 아닙니다. 또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았다. 이자 비용도 이런 식이면 몇 천만 될 거예요. 이런 금액이 전부 다 요것만큼 과세 공제받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바로 절세효과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는요. 세금 혜택이 많다는 말입니다.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5번요. 소유의 긍지가 나와요. 소유 긍지는요. 예를 들면 소유 긍지.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이 대학교 졸업해서 운 좋게 삼성 계열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럼 어디서 근무하지? 저 밑에 거제도요. 거제도. 근무합니다. 조선업이죠. 삼성중공업입니다. 얘는요. 8년 동안 딱 근무하다가 계속 근무하면 지금 부장급 이상 됐을 건데 8년 근무하다가 부산에 그 중소기업 유혹을 못 이겨서 옮겼거든요. 지금은 후회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근무할 적이에요. 이때 얘가 명절 때마다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모이면 이런 얘기합니다. 저를 부르면서 야, 우리 회사에 이 과장님이 아주 특이한 취미를 갖고 있어요. 특이한 취미. 특별한 취미래요. 그 취미가 뭐냐면요. 과장님은 돈만 모이면 주식 투자 안 하고 땅만 산대요. 땅만. 특별한 취미입니다. 최고 취미예요. 최고 취미. 예. 그래서 과장 부부가요. 부인은 역시 직장 근무하는데 부인 버는 것 같고 생활비 쓰고요. 그러면 과장 신랑이 버는 돈은요. 무조건 본 거 모아버리면 일단은 통장에 모아야지. 월급이 400 치면요. 2달 반이면 1,000만 원 모으잖아요. 금방금방 모아요. 1,000만 원은요. 그러면 1,000만 원 모였다 하는 순간 부부가 거제도 20년 훨씬 전입니다. 놀러 갑니다. 산책을 가요. 그러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전답이거든요. 땅이 작아요.
근데 땅값이 싸거든요. 그때는 쌌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장 돈 찾아가서 요거 사버립니다. 또 다음 주 또 산책 갑니다.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돈 모는 쪽쪽 말이죠. 이 땅 저땅 전부 다 마치 토끼똥을 사듯이 다 질러버렸거든요. 가중에 땅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억, 최소한 50억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자, 은행을 땅으로 생각하자. 땅에다가 예금하시면 돼요. 얼마나 멋진 투자입니까? 얼마나 멋진 취미입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취미 때문에 인생 끝났습니다. 로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회식 나갑니다. 회식 자리 저녁에 가면 또 직원들 동료들 많잖아요. 둘러앉아서 소주만 마시고 얘기만 꺼내면 전부 다 같이 주식 얘기, 주식 얘기. 그래서 전부 다 다른 동료가 전부 다 주식 사서 잃었니 땄니 거기 할 적에 이분은요 바닥만 떡 낍니다. 떡 껴요. 왜? 주식 안 하니까요. 그러면서 어깨 힘이 쭉쭉 올라갑니다. 이게 뭐죠? 소유의 긍지, 소유의 긍지. 나는 가진 게 땅밖에 없대 말입니다. 예. 지금 얼마 됐지? 50억 넘잖아요. 예. 땅 가져봐요. 어깨 힘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땅 많이 사셔가지고요. 예. 멋진 부자 되시면서 어깨 힘을 팍팍 주세요. 소유의 긍지입니다. 멋지잖아요. 예. 여기까지가 투자의 장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2번 투기. 투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나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출제 안 한대 말입니다. 그래서 투기는요. 시험과 완전 거리가 멀어요. 무시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목차 2번 넘어가죠.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나왔죠? 위험과 수익입니다. 늘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위험부터 볼게요. 자, 위험하게 되면 우리 교재 1번 위험의 종류가 5가지인데 지금부터 목차 보시면서 첫 자만 동그라미 합니다. 1번 사업상 위험 4자 동그라미, 2번 금융적 위험 금자 동그라미, 3번 법적 위험 법자, 4번 인플레 위험 인자, 5번 유동성 위험 유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사금법인유. 한 번 더 자 확인합니다. 뭐? 사금법인유. 무슨 법인? 사금법인유 하시면 돼요. 사금법인유 5가지가 투자의 위험이고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 없지만요. 하나씩 볼게요. 자, 사금법인유 중에서 첫 번째 사업상임 있죠. 사업상임은 첫 줄 제목 그대로 부동산 사업 자체의 수익에 대한 위험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류가 3가지입니다. 1번 시장 위험, 2번 운영 위험, 3번 위치적 위험이다. 1번요. 시장 위험은요.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시장 상황 밑줄. 요즘요.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이거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즉 사업상 위험입니다. 두 번째. 운영 위험. 자, 운영 위험은요. 단어 밑줄 아세요?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 파악, 영업비 변동 밑줄 아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잘못되면 손해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운영상 위험입니다. 3번요. 위치적 위험이다. 위치적 위험. 자, 첫 줄 밑줄 아세요? 위치 고정성 밑줄. 위치 고정성.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빌라를 지었습니다. 빌라를 멋지게 지었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분양하니까 안 팔려요. 손해가 크잖아요. 왜 안 팔린가 이를 딱 따져보니까 이 빌라를요 아주 나쁜 위치에다가 지으니까 안 팔리더라. 이거 바로 위치적 위험입니다. 예. 한마디로 입지를 잘 못했잖아요. 이상 3가지 있죠. 이 3가지를 가리켜서 사업상 위험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거래 2번 넘어가죠. 사금법인유 중에서 두 번째 금융적 위험인데요. 금융적 위험은 재판 볼까요? 이겁니다. 나왔죠? 제리되어 간대요. 은행에서 이만큼 빌려서 산처리 효과다. 은행에서
빌리는 만큼 레버리지 수익은 커지겠지만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원리금 갚을 수 없는 이 위험을 금융적 위험 이렇게 불러요. 만약에 은행에서 하나도 안 빌렸대. 이때는요, 얘는 없어지겠지. 빌린 게 없으니까. 따라서 이 문장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밑줄입니다. 부채가 차입금이죠.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률은 더욱더 높아지며 밑줄. 채무 불이행 동그라미 원리금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바로 금융적 위험이 됩니다. 물론 한 줄 내려가세요. 또 밑줄입니다. 투자 금액을 전부 내돈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은 0이 되겠죠. 제거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고요. 3번요. 법적 위험이다. 법적 위험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법적 환경 변화 밑줄. 자, 땅을 샀는데 예를 들면 투기구역으로 확 묶여버린대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법적으로 규제받는 바람에 손해보죠. 바로 법적 위험이 됩니다. 4번요. 인플레 위험은요. 인플레가 뭐라고 했죠? 물가는 상승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자, 물가 상승이죠. 첫 줄 볼까요?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자, 물가는 상승하고 대출자들은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 이가 바로 인플레 위험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이 같은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밑줄입니다. 대출자들은 고정이자율로 대출하지 않고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밑줄하시고요. 변동이자 동그라미. 변동이자는 나중에 금융에서 공부하겠지만요. 변동이자는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은행은 인플레 위험의 손해를 안 보려고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는 게 변동금리가 돼요. 따라서 은행은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까지 보시면 돼요. 5번요.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 자, 이것은요. 첫 줄 밑줄입니다.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밑줄하시고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빌라를 샀습니다. 얼마 주고? 3억 주고요. 그런데 부득불 이거를요. 빨리 팔아야 됩니다. 빨리 팔려니까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요즘 같으면 안 팔리잖아요. 어떻게 팔죠? 금매. 보통 금매하게 되면요. 10%에서 15% 정도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억 7천이나 또는 이제 2억 5천 5백이 되겠네요. 이렇게 팔면요. 금방 팔 수 있거든요. 얼마 손해봐죠? 10% 손해보잖아요. 얘가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빨리 현금화 시키려면요. 그만큼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다. 유동성 위험입니다. 다음에 목차 2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입니다. 자, 앞에서요. 위험 종류가 사건법인류 5가지를 전부 다 확인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수익률 봅니다. 수익률. 수익률은요. 목차 보시면 괄호 2번이 있죠. 수익률 종류가 3가지 나와요. 첫 번째가 기대 수익률, 두 번째가 요구 수익률, 세 번째가 실현 수익률입니다. 3가지. 그러면 첫 번째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얘는 똑같은 말로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억 주고 상가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상가를 사야지. 만약 2억 주고 대상 부동산 상가를 사게 되면 1억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은요. 1년 동안에 20%의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대상 부동산 상가를 샀을 때 얼마가 예상이 돼? 20%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죠. 이때 요 예상 수익입니다.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20%입니다. 다음에 요거 수익률은요. 얘는 무조건 위험자만 집어넣자. 자, 위험이 반영된 것이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위험.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요. 밑줄입니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밑줄, 위험 동그라미 반드시 위험자가 들어갑니다. 위험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줄도 밑줄입니다.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밑줄.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 수익률이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자, 기대 수익은 뭡니까? 얘는요. 대상 물건입니다. 대상 부동산. 내가 대상 부동산 상가를 사니까 20%가 예상이 되는데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요거 수익률은요.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선의 수익률인데 얘는요. 대상 부동산이 아니고 항상 비교 물건입니다. 비교 대상, 비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대상 부동산 상가를 안 사고 비교합니다. 상가 대신에 오피스텔을 산다면 상가 대신에 뭐 토지를 산다면 상가 대신에 또는 주식을 투자한다면 이것저것 비교하는데 이때 비교할 때 뭐죠? 요거 수익률입니다. 그럼 주식과 비교하면 주식과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비교하면 얘가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항상 주식을 투자하면 뭐가 따라죠? 위험하잖아요. 위험합니다. 주식을 1년 동안 사고 팔고 했더니 1년 동안에 최소한 주식은요 10% 수익이 예상이 된다. 따라서 주식을 투자하면 비교해서 최소한 위험을 따져보니까 최소한 10% 먹을 수 있대요. 얘가 바로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얘가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상가를 사면 20%고요. 주식은 10% 수익입니다. 여러분들은 상가를 삽니까? 주식을 삽니까? 당연히 뭐 상가를 사죠. 왜? 수익이 더 높으니까. 따라서 주식은 포기하고요. 상가를 선택합니다. 결론 났습니다. 기대 수익과 요거 수익을 비교하면요. 둘 중에서 기대가 높아야 돼요? 요거가 높아야 돼요? 언제나 기대 수익이 언제나 높아야 됩니다. 결론 났습니다. 항상 두 개 수익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커야 된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대 수익과 요거 수익의 관계를 말합니다. 기대 수익이 크다는 것은요. 양자를 비교하면요. 요거 수익은요. 요거 자가 붙으면 언제나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요거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항상 기대와 요거 두 가지만 비교하면요. 언제나 요거 자가 붙으면 얘는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객관식 문제 푸시다가 문제 보시다가 요거가 크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항상 요거 수익은 작아야 되고요. 기대 수익이 높을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기대 수익이 더 높으니까 이제 얘를 선택하고요. 얘를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샀어요. 자, 산 다음에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3년 지났다. 상가를 얼마 주고 2억 주고 샀는데 3년 뒤에 3억에 처분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이때 처분했다. 얘가 바로 실현수익입니다. 처분했어요. 2억 주고 샀어요. 3억에 팔았습니다. 얼마 남았죠? 1억 남았잖아. 1억. 그럼 이때 처분했으니까 실현된 수익률. 얘가 바로 실현수익률입니다. 팔았잖아요. 얘가 바로 실현수익률입니다. 그러면 2억 주고 샀는데 자 3억에 팔았으니까 1억 남았잖아요.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50%죠. 50%. 따라서 실현수익률은 50%다. 그래서 실현수익률은요. 투자한 결과를 말해요. 그래서 얘는요. 투자한다가 아니고 투자했다가 돼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비교하면 항상 투자는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두 가지만 비교하지. 얘는요. 이미 실현된 결과이기 때문에 투자는 거리가 멀다. 얘는 무시합니다. 항상 세 가지 수익률 가운데 항상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동화면 1번 다시 볼게요. 59페이지입니다. 동화면 1번 보시면요. 첫 줄. 투자로 인해서 기대가 되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상 수익률 설명드렸고요.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요.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요거 꼭 알아야입니다. 네 번째 줄. 자, 이러한 기대 수익률은 투자 부동산이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확률 동그라미. 확률에다가 이에 따른 실현되는 값, 괄호 수익률 또는 순영업 소득이다. 괄호에서 수익률 동그라미. 동그라미 몇 개예요? 두 개죠. 뭐하고 뭐? 확률 또 수익률. 반복합니다. 뭐? 확률, 수익률. 한 번 더요. 확률, 수익률. 요것만 돌리세요. 결론 났습니다. 항상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어떻게 구한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 이렇게 계산 문제 푼대 말입니다. 계산 문제 맛보기 처음으로 보여드릴게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인데 따라서 확률에다가 수익률을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즉 밑줄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의 합으로 구해진다. 밑줄. 가중 평균의 합으로 구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만 나왔다면 무조건 뭐 확률 곱하기 수익률 끝. 이것이 가중 평균 합입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바로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어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계산 문제 예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봅니다. 대페이지에 있죠. 언제 출제되었죠? 몇 회? 19회. 기출문제죠. 계산 문제는요. 바로 부딪혀 봐야 됩니다. 항상 뭘 돌린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 돌리시고요. 문제 볼게요. 가상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하여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뭐 곱하기 뭐? 확률 곱하기 수익률. 확률 곱하기 수익률. 자, 표를 보니까요. 표를 보니까 확률, 수익률 단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표에서 딱 답이 보이잖아. 확률 얼마, 수익률 얼마 나왔잖아요. 그냥 바로 좌우를 곱해주면 돼요. 한 표를 보게 되면요. 경제 변수가 세 가지죠. 비관적이고 정상적이고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면요. 불황이 되고요. 정상적이면 시장이 보통이 되고 낙관적이면 시장이 아주 호황입니다. 확률 볼까요? 확률. 비관적일 때 20%, 보통이면 60%, 낙관적이고 호황이면 20%. 이때 수익률은요. 비관적이면 수익률은 4%, 정상적이면 8%, 낙관적이면 13%죠. 자, 지금부터 이제
확률 곱하기 수익률 좌우를 여러분들이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계산합니다. 기대 수익률. 첫 번째, 시장이 비관적이다 불러줘요. 확률 몇 프로? 20%. 곱하기 수익률 몇 프로? 4%. 다음에 시장이 정상일 때 확률 몇 프로? 60%. 수익률 몇 프로? 8%. 확률 곱하기 수익률. 마지막으로 시장이 낙관적이다. 확률 몇 프로? 20%. 수익률 몇 프로? 13%. 그래서 이것의 가중평균의 합이다 더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가중평균의 합을 말해요. 어려운 거 전혀 없잖아요. 따라서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 과정은요. 둘 다 퍼센트면요. 숫자가 커지고 계산이 바로 안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퍼센트가 두 개 있으면요. 한쪽만 소수로 고쳐주면 돼요. 0.2죠. 곱하기 4%. 0.6이죠. 곱하기 8%. 0.2죠. 곱하기 13%죠. 다 풀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나중에 수달 되면요. 바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인을 보내드렸거든요. 예, 사인. 가만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옆에 계산기 있으니까 두드려 말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두드려보고 답을 불러줘요. 예. 이때 자꾸 연습해야 돼요. 예. 숫자만 나오다 자꾸 두드려가지고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예. 자, 두드려보고 이제 정답이 딱 나오거든요. 계산기 숫자가 딱 떨어지면요. 한번 불러주세요. 얼마 나오는지. (8.2요) 정답입니다. 8.2. 정답 8.2%. 제가 이 계산 문제를 일부러 풀어드렸어요. 자, 지금 여러분 경험합니다. 여기까지 풀었잖아요. 자, 문제 딱 보고 기출문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이다. 더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경험하세요. 느껴봅니다. 이 문제 풀어보니까 계산 문제는요. 수학입니까? 산수입니까? 확인했죠? 산수. 수학 아니에요. 루트, 지수, 로가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오로지 뭐 가감, 성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뭐지? 이것만 딱 기억하고요. 그대로 식 만들어서 계산만 두드리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뭐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면 다시 딴 거 물을게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나왔다면요. 계산 문제가 세 가지인데요. 어렵다. 상급, 중급, 하급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반응을요. 그대로 표현해 주세요. 이 문제가 상급이다, 중급이다, 하급이다. 들으셨죠? 다들 하급 했거든요. 하급. 요 따위 문제가요. 매년마다 두 문제는 나와요. 점수 그냥 주는 문제가 한두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그냥 줍니다. 그냥 받아먹고 답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계산 문제는요. 숙달하면요. 이런 문제가 의외로 나고 이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중급 문제가요. 상급 문제는 앞으로 풀지 마세요. 상급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요. 실전 시험에서는 한 문제점 나오는데요. 거의 풀 필요가 없는 문제가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확인했잖아요. 막상 풀어보니까 틀만 하고 계산하면요. 계산 문제는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살을 계속 붙여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항상 자 숙달이 중요하지. 계산 문제는 알고 보면요. 결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의 관계입니다. 결론 10번입니다. 기대가 커야 됩니까? 요구가 커야 됩니까? 기대가 커야 되겠죠. 박스 보게 되면요.
박스 보니까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클 때 화살표 투자를 채택하고요. 거꾸로 자 기대가 작고 요구가 더 크면요 위험이 더 큰 거니까 투자를 기각 안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넘어가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봤죠? 위험 종류가 뭐였지? 사금, 법, 인유 5가지가 있었고 수익률은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 기대 수익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보자. 자 위험과 수익은 결론 이겁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커진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얘가 바로 괄호 2번인데요. 괄호 2번 보게 되면 위험과 수익은 상쇄 관계에 있죠. 상쇄 관계는 다른 말로 비례 관계. 상쇄 관계는 비례 관계를 말해요. 따라서 1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윗줄입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밑줄. 즉 밑줄 아세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거는 수익도 커지는 경우 밑줄.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진대요. 비례 관계. 다시 아래 보니까 2번에서 박스 있죠. 박스 보니까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요건 꼭 알아야 됩니다. 옮겨서 볼게요. 요거 수익률입니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다. 13회 때 13회 때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위험률 6%다. 위험할증률 4%다. 예상 인플레이율 4%다. 문제. 요거 수익은 몇 프로 됩니까? 얼마? 얼마? 14%죠. 수학입니까? 산수입니까? 산수도 너무나 쉬운 산수잖아요. 2점 끝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13회 때 나온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개 합한 것이 모두가 요거 수리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무위험률은 뭐냐? 얘는요, 전혀 위험하지가 않대요. 다른 말로 안전율,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은요, 순수한 시간의 대가를 말해요. 시간만 지나가면 저절로 보장받는 게 있잖아요. 은행에 정기 적금 드니까 꼬박꼬박 이율로 보장받죠. 이가 바로 무위험률입니다. 또는 국채, 회사의 국채 또는 사채, 국채, 공채를 샀더니 이것도 꼬박꼬박 수익률이 몇 프로 정해지잖아요. 바로 무위험률입니다. 다음에 위험할증률은요, 제목 그대로 위험의 대가입니다. 위험의 대가이다. 자, 드디어 위험이 나왔습니다. 위험 나왔잖아요. 항상 요거 수익률 하면 요 위험이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위험. 그래서 이 위험이란 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수익도 그만큼 높아지더라.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같이 움직입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다. 바로 비례 관계, 상쇄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고수도 아시죠? 고수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고수톱을 1명, 2명, 3명, 4명에서 이제 칩니다. 자, 패를 돌립니다. 그러면 4명 치면 한 사람은 광팔잖아요. 그래서 빠지고 3명에서 이제 계속 이제 고수를 치는 거예요. 몇 전 남은 수톱이죠?
3점이면 소답하잖아요. 그래서 자, 3점이 딱 났습니다. 났는데 일단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한 바퀴 원고 들어갑니다. 원고 들어가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문제였거든요. 투고 들어가요. 또 문제가 없어요. 기분 좋아. 쓰리고 해서 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고, 투고, 쓰리고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따먹어요. 적게 따먹어요. 많이 따먹는다. 쓰리고면 또 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에 설 확률도 높은데도 위험하지만 원고, 투고 할수록 그만큼 수익도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요, 고시면 돈을 따본 적이 없어요. 원고, 투고, 쓰리고 붙으면 제가 돌아버린다.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무조건 못 먹어도 고 하거든요. 그래서 따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위험이 높을수록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진다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예상 수익, 외상 인플레이션율이다. 얘가 예상 물가 상승률. 이것도 일종의 위험입니다. 이것도 주어지면요, 더해주자. 그래서 예상 인플레가 들어가면 요까지를 가리켜서 PC의 효과이다. PC는 학자가요, 요걸 따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요, 별도로 PC의 효과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 경우 두 가지가 되고요. 따로 인플레가 포함되면 PC의 효과라고 불러요. 따라서 여기까지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집니다. 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63페이지입니다. 03번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요. 자,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요. 그럼 다음 주는요. 03번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투자 분석 기법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다음 주는요. 포트폴리오 정리하고요. 투자 분석 기법 기초, 기본 입문 과정 정리하고요. 그러면 요거 끝나면 다음 차트는요. 진도가요. 감정평가 넘어갑니다. 감정평가. 입문서가 몇 페이지입니까? 영 뒷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요. 94페이지. 따라서 다음 주에는 투자 입문과정 모두 끝내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총론 파트, 기초 파트를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